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1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6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1910년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1910년대의 핵심 키워드는 무단 통치였죠. 무단 통치의 내용이 뭐였냐면 문화적으로 우리를 앞돌았었던 일본이 뭐에 의해서 힘과 무력, 공포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한 걸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억압으로는 헌병 경찰제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수탈로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민족 운동에 전개됐고요. 참다 빵하고 터진 게 뭐였죠? 네, 그렇죠.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국내를 통틀어서 항일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1920년대로 넘어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 1920년대 했던 핵심 키워드가 뭐였나요? 핵심 키워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였습니다. 자, 그럼 민족 분열 통치의 억압이 뭐였을까요? 민족 분열 통치의 억압은 문화 통치였습니다. 문화로서 통치하겠다. 하지만 이 문화 통치 안에는 일본의 비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인 수탈로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문화 통치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일본이 실시한 경제적 수탈 중 하나인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문화 통치를 왜 바꿨는지를 이야기해 봐야겠죠. 자, 일본은 그 전까지는 무조건 힘에 의해서 우리 민족을 강하게 억누르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고 했죠. 이 무단 통치의 결과 뭐가 일어났죠? 네, 전 민족적인 저항 운동인 3.1 운동이 터졌습니다. 3.1 운동을 진압하면서 일본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뭘 하면 안 되겠다. 힘으로만 통치하는 것은 조선 민족들의 저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스마트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통치 방법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문화 통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문화 통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60페이지에 총독 취임사 사이토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토라는 사람, 마코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이토라는 사람은 조선의 총독으로 부임한 2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이토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총독은 문무 어느 쪽이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여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 교원의 제복과 대검을 폐지한다. 조선인의 행복 이인 증진을 도모하여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해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자신의 총독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총독의 말에서 따온 게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이토가 주장했던 이 문화 통치의 내용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본질, 일본의 검은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선생님은 문화 통치의 내용과 본질을 딱 두 개의 단어로 핵심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화 통치는 뭐다? 조선 민족을 철저하게 속인다. 기만한 겁니다. 기만이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우리 민족의 환심을 샀지만 그 검은 의도는 민족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철저한 기만가 무엇이냐? 자, 일본이 조선을 영원히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민족들이 서서히 일본인처럼 만들어야겠죠. 그 전에 앞서서 어떻게 일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일본인들과 친한 세력들을 만들어야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친일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화 통치 내용과 본질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조선 민족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 뭘 만드는 것, 친일파를 만드는 것이 일본의 문화 통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가장 문제가 컸던 게 무엇이냐? 헌병 경찰이었습니다. 헌병 경찰은 무엇이냐? 헌병 경찰은 군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이라고 했죠. 군대 경찰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강압적이고 칼을 차고 있었으며 충격적인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오른손에는 조선 태영령. 너무나 전근대적이게도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을 매로써 다스리는 걸 조선 태영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른손에 조선 태영령이 있다면 왼쪽에 뭐가 있었죠? 왼손에는 직결 처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결 처분권이 뭐였죠? 네, 맞아요. 죄를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법에 넘겨지지도 않고요. 경찰에 뭐 고소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본의 헌병 경찰이 처벌하는 걸, 심판하는 거를 직결 처분권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법령이었어요. 자, 이런 헌병 경찰 제도를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우리 평소에 볼 수 있는 경찰들, 보통 경찰들로 바꾸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하지만 그 본질을 봅시다. 본질이 뭐였죠? 철저히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거라고 했죠. 내용을 볼게요. 자, 경찰의 수와 기간은 3배 이상, 거의 3.5배 정도 늘려버립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으로 치면은 한 면이나 면 정도의 경찰서가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20년에 넘어가면은 리 단위의 작은 마을 단위에도 뭘 만들어요? 경찰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찰의 수와 기간을 무려 3배 이상 늘려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히 더 많은 인력을 투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 민족들을 감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악질적인 고등 경찰을 도입합니다. 고등 경찰이 누구냐면, 자, 사람은 독립 운동가를 잡는 경찰들을 고등 경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고등 경찰로 누구를 임명할까요? 한국인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했죠? 친일파를 양성하고 뭐 한 거다? 민족을 분열시킨다고 했죠. 자, 독립운동가를 잡는 사람들을 누구로 임명을 하냐면 조선인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즉, 조선인으로 하여금 누구를?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잡게끔 만드는 게 일본의 이 문화 통치 핵심이에요.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을 잡게 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슬픈 내용이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철저히 분열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는 조선 총독의 문관을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울 때 조선 총독으로 누구만 임명됐죠? 군인들, 육군 대장, 이런 사람들만 임명이 됐습니다. 군인들을 임명시키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우리 조선을 통치하려고 했겠죠.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로 삼고 어떻게? 군인이 아닌 사람들, 무관이 아닌 문관들도 허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단 한 명의 문관도 임명되지 않았고 전부 다 군인들만, 무관들만 임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을 우습게 보고 속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세 번째, 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 언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출판, 자신의 목소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펴내고, 집회,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 결사, 이를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직하는 것, 결사단체를 조직하는 것, 이러한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겠다고 식민 통치를 했지만 전혀 말이 맞지 않았죠. 왜? 가장 기본적인 근대인의 권리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하나도 허용해주지 않았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이토라는 사람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역시나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자, 검열이 무슨 말이냐면 신문을 발간하기 전에, 신문을 펴내기 전에 철저히 일본인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 합니다.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이거는 일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하고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거는 없애버려. 삭제시켜버립니다. 신문을 자기 마음대로. 또 이 내용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내용이네. 안 돼.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요. 철저히 검열을 하고요. 또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신문사들, 걔네들 어떻게 한다? 정관을 시켜버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신문 발행을 금지시키는 건 말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문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폐간을 시켜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집회 결사를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란 악법을 만듭니다.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들을 막고요. 일본의 국채, 일본의 천황 제도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잡아 넣을 수 있는 법이 치안유지법이란 법이었어요. 이 치안유지법을 반포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조금 더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가지고 자유가 허용돼서 만들어진 신문사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네 번째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1910년대 일본의 교육의 목적은 뭐였어요?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 어떻게? 자기네들이 부릴 수 있을 정도로만 교육을 하는 거죠. 실업교육,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수준만 공부를 시킨 게 1910년대의 교육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20년대 넘으니까 어떻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줍니다. 학교의 수를 오히려 많이 늘려줍니다. 어떻게? 과거까지는 면 단위만 있었던 거를 좀 더 늘려가지고 마을까지 만들었어요. 학교를. 하지만 학교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누굴 위한 학교일까요? 조선인을 위한 학교일까요? 아니죠.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는 늘었지만 오히려 조선인들의 취학률은 떨어졌어요. 취학률은 뭐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걸, 학교에 들어가는 걸 취학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고등 전문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또는 대학교에 가서 전문적이고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뭐다?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 조선인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똑똑해지고요. 목소리를 내고 머리가 좋아지는 걸 허용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에 대한 저항이 강해질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일파 양성이라고 했죠. 친일 여론 그리고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이들을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민족을 철저히 이간질시키려고요. 대표적으로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광수는 조선이 내놓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천재입니다. 문학가, 소설가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민족적 경륜이라든지 민족성 개조론이라는 정말 개떡같은 글을 발표해서 철저히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는 데 앞장선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천재성을 우리 민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쓴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 이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화 통치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다? 우리 민족을 철저히 기만하는 것과 뭐 하는 거다?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교과서 잠깐 봅시다. 자, 61페이지 오른쪽 넘어가면 자, 탐구 부분에 일제가 실시한 문화 통치의 본질이 나와요. 자, 봅시다. 자료 첫 번째, 경찰 기관수와 경찰 인원 변화입니다. 자, 1918년까지만 해도 경찰 인원은 5,400명에 경찰 기관, 경찰서는 751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1920년대로 넘어가자 어떻게? 경찰 인원은 무려 18,400명으로 늘어나요. 3배 이상 늘어났죠? 거기다가 경찰 기관의 수는 몇 개예요? 2,716개로 늘어나 버립니다.
거의 4배 이상 늘어나 버렸죠. 어떻게? 철저히 민족들을 기만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수 비율을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자, 한국인이 1명이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의 학생 수를 말해요. 한국인 한 명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일본인들은 6명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계속 보세요. 중등학교, 뭐 실업학교,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특히 대학교 보세요. 대학교는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자 전문교육기관이죠. 조선인이 한 명 들어갈 때 일본인은 몇 명 들어가요? 109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해졌죠?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조선인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예요?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입니까? 그렇죠.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이제 명심해주세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기사가 삭제된 동아일보가 나오죠. 일본은 철저하게 검열을 실시해서 어떻게 자신의 말에 맞지 않는 기사들은 삭제해버린다거나 또는 신문사를 정지시키거나 심지어는 폐간시키기까지 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론은 뭐다? 우리 민족을 철저히 기만하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통치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한 장 넘긴 다음에 자, 마지막 남은 경제적인 수탈 중 일환으로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 산미는 우리가 먹는 쌀을 말합니다. 쌀 생산량. 이거는 뭐 생산하다 할 때 산자예요. 나을 산자입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걸 왜 실시를 했냐면, 자, 일본은 어쩌다고 했죠? 처음부터 압도적인 자본주의 국가, 근대화 국가가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중에 유일하게 근대화를 성공한 나라였고 근대화를 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자신조차도 허덕이는데 우리나라까지 식민 통치하려고 하니까 일본은 더욱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일본의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수의 공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공장이 만들어지면 누구를 필요로 하죠?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노동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노동자가 늘어났단 말은 뭐예요? 원래는 농업 국가였던 일본에서 농민들이 노동자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농민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쌀을 심었던 논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공장으로 바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쌀이 부족해지겠죠. 자, 쌀이 부족해서 일본에서는 쌀 폭동이라는 것도 일어나요. 우리에게 쌀을 달라 이러면서 농민들 또는 일본의 국민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쌀 좀 달라고. 이런 지경에 이르자 일본은 눈을 돌립니다. 어디로? 조선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 땅에서 쌀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자? 조선 땅에서 쌀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어떻게 하자? 쌀을 일본으로 가져오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자, 수리시설 확충합니다. 수리시설이 뭐냐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거는 날씨이기도 하지만 물이에요. 물이 많아야지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수리시설을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수지라든지 또는 작은 뚝방, 작은 댐을 의미하는 보라든지 이런 수리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농사짓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 종자를 개량합니다. 날씨에 강하고 생산량이 더 많은 쌀벼, 그 벼의 종자를 개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토지에서 같은 쌀을 심었을 때 좀 더 많이 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개량하고요. 또 하나 화학 비료,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화학 비료, 이걸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금비라고 해요. 금비. 이런 일본식 금비를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산량이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늘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생산량은 예를 들어서 10에서 15 정도로 올랐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서 조선에서 쌀을 가져갔던 양은 과거에는 10이었습니다. 10. 그런데 산미 증식 계획으로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에서 쌀을
20만큼 가져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산량이 어떻게 10에서 15로 늘어났어요. 5만큼 늘었죠. 근데 반면에 수탈량은 10에서 20으로 늘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국엔 조선에서 마이너스 5만큼의 쌀 부족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의 핵심입니다. 생산량은 조금밖에 늘지 않았지만 수탈량, 유출량은 계획한 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조선에서 먹을 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겠죠. 아시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철저히 민족을 기만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산량은 늘린 것처럼 보였지만 늘어난 생산량보다 수출량이 수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수세 부담. 참 재밌는 게 일본 애들은 수리시설 확충은 결국엔 작은 애들을 위한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쌀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수리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수리조합을 만들었어요. 수리조합은 뭐냐면 이 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아시겠죠? 이 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수리조합이라고 하는데 모든 조선인들은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이 수리조합에 가입을 하면 뭘 내야 돼요? 수세를 물어야 돼요. 수세가 뭐냐면 물을 사용한 값을 말합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강제적으로 수리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며 수리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뭘 물어야 돼요? 수세, 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참 황당하죠. 안 그래도 못 살겠는데 이것까지 부담하려고 하니까 조선의 농민들은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쌀 단적화. 일본에서 먹는 쌀만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농작물을 기른다든지 채소를 기른다든지 이런 거 다 없애고 모든 밭을 논으로 만들어서 쌀만 재배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쌀이 단적화되면서 우리가 먹을 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철저히 자기네들을 위한 겁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량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결과로. 그래서 결국에는 만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쌀을 재배해서 그 쌀을 우리 민족이 먹지 못하고 일본인에게 넘겨두고요. 우리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가지고 먹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리나 콩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못 견뎌서 화전민이 됐어요. 화전민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산에다가 불을 지른 다음에요. 그 불 지른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걸 화전이라고 합니다. 이 화전민이 돼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해외로 이주해버립니다. 더 이상 조선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만주나 연해주 같은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한테 유리할까요? 땅을 가진 지주들한테 유리할까요? 그렇죠. 쌀을 많이 만들어서 쌀을 일본에 팔게 되면, 수출하게 되면 많은 돈이 땅의 주인에게 넘어오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 지주대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농민들은 더욱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사는 농민들과 잘 사는 지주들, 이 잘 사는 세력들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끔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일본이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식민지 지주들은 어디로 넘어가요? 친일파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일본이 우리 지주들에게 뭘 주니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주니까. 어떻게? 많은 수의 식민지 지주들이 친일파의 길로 접어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0년대까지는 허가제였던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뀝니다. 충분히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발달된 자본들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공간으로 조선을 보고요. 많은 수의 일본인 기업가들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더 이상 조선 총독부의 허가가 아닌 조선 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기업가들이 조선으로 넘어와서 많은 공장들과 회사들을 세우면서 우리 민족 자본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1920년대 경제적 수탈 중 하나인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은 문화 통치 내용과 본질을 주제로 해서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죠? 우리 민족을 기만하고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경제적인 수탈로는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급격한 공업화로 쌀 부족이 심화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뭐예요? 쌀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조선 민족들은 식량량이 가중됐다. 그러면서 친일파, 즉 식민지 지주제가 증가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조선 민중은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2시 반까지 마찬가지로 어떤 거 구글 퀴즈를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